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근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되게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4차 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치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가장 또 최근에 책도 한 권 나왔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 실체가 없다. 그래서 되게 막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공무원이나 우리가 직업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이제 미리 인지하고 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무원 조직이 변화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게 혹은 크게 이제 적용을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그때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너무 크시죠? 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뭔가, 물론 여기서도 뭐 다른 교육들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뭔지. 그래서 이 인재상 부분은 공무원의 인재상도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대 역량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갖춰야 될 10대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학습자 특성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 옛날에 늘 우리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이 아유 요즘 것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조금 다른 게, 그때와 다른 게 전혀 새로운 인종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전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그 Y세대라고,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 Z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Y와 Z를 합친 그런 신세대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왜 도대체 다르다고 네가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공무원으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학습자 특성이 뭐고, 그런 분들에게 그 21세기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경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2016년 1월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발표됐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2015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국제 정세 전문 잡지인 그 포린 어페어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과 생물학 영역이 융복합된 그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얘기를 풀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크게 주목을 못 받다가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그걸 딱 선언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밀려 들어왔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같이 보고했어요.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뭘 했냐면 겁을 줬어요. 전 세계 이제 그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후진국 다 뭐 이렇게 중진 선진국, 이게 차별적인 발언 아니었고요. 그 표현대로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에서만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겁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무인 자동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만 봐도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보이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러킹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트럭으로 옮기고 막 3박 4일씩 가지고 가는 게 많은데, 그런 거 다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다 막 이러니까 벌써 일자리들 없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술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맨날 그 아무리 가벼운 그 랩탑을 갖고 다니셔도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이제 수업에서 이게 버튼만 누르시고 로그인만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다 쓰고요. 커피숍 같은 데 가도 따로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이제 바로 보이는, 자동차에도 이게 운전하실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이제 앞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많이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3차, 4차, 그러니까 1, 2, 3차, 4차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어? 그냥 3차 산업의 연장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가보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차라고 저는 따라가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1차, 2차, 3차 시대는 기업 중심의 변화 혹은 기술 중심이라든가 생산, 대량 생산 중심의 변화였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의 변화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변화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분야의 변화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3월 인터넷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로된 교과서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원, 그러니까 K-12라고 하거든요. 유치원부터 그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유치원생도 나는 오늘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래? 아니면 내가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자율학습을 할래가 결정되는데, 이걸 하든 이걸 하든 학습 효과가 같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대가 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 오늘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예전 생각하시면요, 그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대형 버스에 올라타서 막 설레임도 있고 막 도시락 막 싸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지역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여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연수 교육을 갔다고 하죠. 그래서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갔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모여야 되고 이제 입장해야 되고 거기서 뭐 몇 시까지 들어오셔야 되고요. 막 이런 거 하고 뭐 3명씩 그룹입니다. 막 이런 거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증강현실도 이용하고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다 이제 실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보고 눈앞에 튀어나오는 거 옛날에 뭐 그런 비슷한 거랑 다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고개를 돌려보시면 아마 확연히 좀 차이가 느껴져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그러니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그 VR 360라는 60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상어가 앞으로 지나다녀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 이제 상어가 저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면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또 상세 정보들이 나오고요. 퀴즈도 풀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면서 구석구석 되게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곧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크라는 거 많이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한국도 K 무크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무크나 이제 무료 공개 강좌들을 이용해서 그 세계 석학들의 그런 수업들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고요. 근데 현재까지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내가 저걸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라든가 혹은 중국어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어든가 이게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 무료 번역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 간의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 혹은 한국어와 일본어 이런 식의 그 번역들만 했어요. 그래서 인풋을 주면 얘가 생각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런 것만 했는데, 최근에는 그 신경망 그 인공 그 AI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경망 번역 시스템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와 그러니까 한영만 얘가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0, 2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자기가 넣어서 이런 경우에 한영이 이렇게 번역이 됐던데 1하는 이렇게 번역되더라. 그러면 중간 과정을 없애버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제 주요 분야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그 학습 분석학이라는 걸 합니다. 그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주장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내용 중에 또 다른 힌트가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뭐냐면은 10대 역량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미래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10대 역량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있어서도 이런 10대 역량을 갖춘,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지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기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그리는 공무원 교육의 그 대시보드 같은 건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로그인을 하면요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뭐뭐뭐 어느 정도 레벨이고 비판적 능력은 어느 정도 레벨이고 창의력은 어느 정도 레벨이고 보이고 내가 4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3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떤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10가지를 말씀드리면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순서입니다. 중요도 순서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력,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2015년도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2020년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10대 역량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똑같았어요. 이건 계속 중요한 거고요. 근데 보면은 품질 관리 능력과 적극적 경청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인지적 유형 능력하고 감성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성 능력과 인지적 유형력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창의력이 10위였는데 3위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창의력과 감성력, 그다음 인지적 유형력을 가진 인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있지만 순위 변동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새로 진입했거나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먼저 보면요. 지금 몇 시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보다 보면은 이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제시한 거는 어디서 제시한 거냐면요. 그 미국의 노동부의 직업정보 네트워크라는 그 콘텐츠 모델이 있거든요. 그 직업정보 네트워크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의된 것들,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뽑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시대에는 이런 게 그 핵심 역량이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이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복잡한 현실 세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접할 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접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안을 펼쳐보죠. 그래서 여기 없네 그러면 안 해 이러면은 한국은 이렇게 도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없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렇다면은 융복합이니까 얘와 얘가 합쳐진 거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해석 능력이라든가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안 했다가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제한을 하고 예산 편성 같은 걸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은 논리와 추론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나 문제 접근 방식들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차 때 4위였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때 2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이제 그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친구 관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밀접하게 같이 붙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창의력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에서 3이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창의적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 보면은 막 창의력은 막 그냥 되게 기발하고 무슨 뭐 엉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보시면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그냥 독특하기만 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창의라는 부분들이 그냥 막연히 독특하기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인적자원 관리 능력은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특정 업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동기부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제 최대 업무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되게 좀 필요한 능력 같고요.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감성 능력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감성 능력을 보면 상대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는 이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감성 능력, 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박물관에 많이 가고 뭐 도서관에 많이 가고 정원을 많이 보고 뭐 가든을 많이 보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자연과 소통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갖는 감성 능력이 결국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저 부서는 왜 저렇게 했을까? 저 회사는 왜 저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면서 그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산업 시대, 그 산업 분야에서 다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식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였는데 4차 산업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기호와 성향 그리고 요구와 구매 패턴 등을 이해해서 맞춤형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감성 능력으로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 및 의사결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이익, 그래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 얘기고요. 이거는 3차 산업혁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게 조금 저건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 콘텐츠 모델에서 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필요하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공무원의 희생과 공무원의 헌신으로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로 남을 돕고 국민을 돕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을, 서비스 지향성을 갖춘 인재가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잡았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남은 되게 좀 폭넓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옆에 있는 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예를 든 건데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여자분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막 4km 정도를 매일 이제 걸어갔다 오고 걸어갔다가 길러서 다시 오고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 부족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큰 범위에서는 이제 서비스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협상 능력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협상 능력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협상. 저쪽과 제가 있는데 제가 싸워서 제가 더 많은 걸 받아야 이긴 거잖아요, 협상에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협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건 뭐냐면, 생각이나 이익의 차이를 보이는 당사자들 간에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협상 능력이라고 해요. 괜찮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조금 좀 창피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협상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인데 저쪽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1억을 불렀는데 저쪽에서는 뭐 1억 5천을 불러요. 그러면은 내가 1억 1천이나 가도 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부른 것보다 높이 내니까. 일단 뭐 8, 9천으로 내려가야 무조건 이긴 것 같은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러면 7, 8천을 손해본 거잖아요. 되기가 어려운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협상을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이제 미국에서 정의 내리는 것들이 이런 식의 협상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큰 배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말했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이나 기업, 기관,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과정 속에서 차이를 어떻게 줄여가는가.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전체의 그 차이 줄이는 그런 갭이라든가 협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협상 능력으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제 인지적 유연력인데요. 이제 새로 들어왔잖아요. 새로 들어와서 한번 다시 정의를 보자면 여러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막 나올 거예요. 도대체 왜 니네 부서가 이걸 하고 있니? 니네 이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붙어서 저거와 같이 하고 있니?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인지적 유연력을 발행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예를 하나 든 거는 만약에 그 서울 본사에 있는 직원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을 찾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면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게 가장 뭐 빠르고요. 저는 뭐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길만 잘 뚫리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차를 타겠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되게 뭐 길과 이런 거 상관없이 공항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인지적 유연력이 조금 높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화상 이해를 하시죠. 굳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3, 4시간을 소비하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화상 이해를 하고 그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보기가 아닌 보기 밖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바로 좀 가깝게 이해가 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이제 질문 좀 받을게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이라고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이게 큰 카테고리거든요. 아까 역량 그 10가지 중에 이렇게 왜 제가 나눠서 봤냐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미국 노동부의 그 컨텐츠 그 오넷 컨텐츠 모델을 보면 협업 능력, 감성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이 전부 사회적 기술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인지적 유연력은 인지적 능력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고민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까지만 해도 3R이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연산과 독서, 글쓰기, 연산을 강조해서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그 평생교육까지 여기 이 중심으로 다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시대가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4C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 4가지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이 4가지를 키우기 위한 이 4가지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그다음 토론식 교육을 확대했고요. 그다음 초중고 대학뿐만 아니라 그 평생교육까지 전체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 더하기 1은 뭐야 그랬을 때 2입니다 그러면 넌 맞았어. 근데 1입니다 그러면 나가 손독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왜 1이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친구는 그런 식이면 저는 3인 것 같은데 그럼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끌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놔두는데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야 될 내용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들 다 좋고 맞는 의견들인데 우리 수학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는 걸 하면 얘와 얘가 합쳐진 그래서 1과 1을 더했을 때 2라는 걸로 나와. 근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넌 틀렸다가 아니고 넌 다른 의견이고 그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10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수원이니까 그 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의 개인화, 그다음에 창의 수업, 그다음에 역량 기반 수업, 토론식 수업, 체험 학습, 그다음에 협업 학습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을 드릴 텐데요. 학습자 중심 교육은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렸듯이 20세기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전달이었다면 21세기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업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무원 연수원 내에서도
주제를 하나 던져주면 그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각자 해볼 수 있고,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꼭 알아야 되는 법률이 있었고, 그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거는 정의를 내려주는, 그러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거를 보거나 컨닝할 필요가 없고요. 나의 학습 목표니까. 그리고 그 학습 과정에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희도 미국 대학에서는 그 제가 모든 내용을 전달한 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PBL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끌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이 남고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뒤에 보면은 그 능동형 교육과 수동형 교육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서 좀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하면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요즘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제 동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별로 짧게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이야기가 내가 고르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형 학습이 아니고 비선형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그 러닝도 중요하지만 언러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아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건너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수업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루하고 나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팟짱 끼고 있다가 자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수업 개인화. 그래서 그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답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100점 맞는다는 건 그거는 이제 수행 중심 평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량 중심 평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부분에 대해 100점 맞을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 역량과 이제 핵심 개인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역량 부분이나 이제 개인 역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성과 장점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모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줄을 세웁니다. 너는 100점짜리, 너는 빵점짜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시작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바꿔주지 못하면 바뀌기가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게 왜냐면 다른 기업 특강이나 학교 특강 가서 이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가로가로 저으시는데 여기서 아마 끄덕거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것 좀 이제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의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창의력이 엄청 커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했을 때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문제와 정답을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막 적으면 그거 다 받아 적으신 다음에 시험 때 거기서 틀리면은 막 점수 빼고 이런 거 수업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창의적 수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수업은 그대로 다 하고, 자 이제 창의 시간이다, 우리 10분 남았어, 지금부터 창의적인 얘기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업 설계 시부터 아예 그냥 문제 답이 없거나 불분명한 그런 문제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수업 주제와 관련돼서 풀어나가면서 이제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량 기반 수업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역량에는 이제 우리 NCS라고 해서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직무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 이제 직무 역량 파트고요. 그다음에 능력의 파트가 이제 그 핵심 역량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창의 능력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되게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할 때는 이제 그 개인 중심의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교육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 내용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했을 때 나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3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표 같은 거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협업 같은 경우는 2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업에서 고리,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요. 개인의 고리, 그러니까 목표가 따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대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확대가 되면 이제 중초까지 내려가는 거 이제 금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100대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이제 우리는 그 수학 80점, 뭐 랭귀지 뭐 50점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발행하지 않고 역량 중심으로 성적표를 발행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을 거냐, 뭐 100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미국의 명문 100대 사립 고등학교라는 건 이 친구들이 다 본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명문, 그 아이비리그라든가 명문 주립대라는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래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뀌면 대학에서도 저렇게 되면 우리 입시를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그 성적별로 뽑았는데 이제 역량별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도 역량 중심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도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역량 중심 성적표에는 그 분석력, 분석적 비판적 사고 능력, 복합적 의사소통, 그다음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양적 리더십, 그다음에 적응력과 진취성, 모험 정신, 그다음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고등학교 수업에서 수학이니 뭐 보통 이제 그 영어니 히스토리니 이런 거 배우는 역사니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뽑아 나오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처럼 뽑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요. 토론식 수업은 여기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수업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초중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배워서 그걸 시험에서 맞춰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공무원 수업에서는 그 토론식 수업들도 되게 많이 넣어서 그 사람 그 한 명 한 명당 그 무작위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토론이라고 해서 꼭 찬성과 반대를 나눌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의 수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토론과 토의를 이제 좀 같이 이제 큰 의미로 좀 본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아예 설계할 때 그 단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예 수업을 설계할 때 이제 그 토론식 수업으로 설계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미 관계다. 아까 뭐 트럼프 관계도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한미 관계에 대한 그 공무원 세미나 연수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뭐 이러이러한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고 나서 던져주면 양쪽으로 이제 팀을 나누죠. 그럼 팀을 나눠서 이쪽에서는 그게 이제 맞는 행동이었다. 그게 이제 틀린 행동이었다는 걸 자료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자료까지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자료도 제시 안 하고 찾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그들만의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예 수업 설계를 하는 게 좋고요. 제가 UC 샌디에이고에서 그 국제관계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UN 그 모의 UN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그 두 개 양국에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양국 문제를 딱 하나만 던져줬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저는 이제 미국 쪽 대표였고, 그럼 프랑스 대표 이렇게 각국의 대표들이 이제 하는데 거기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나라의 문제가 이 두 나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는 여기에 뭐 뭘 갖고 싶고 영국은 뭘 갖고 싶고 러시아는 뭐 어떠한 이권을 갖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둘 간에 사실 악수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는 또 미국 쪽 입장에 대해서 막 찾아서 이제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은 이거고 뭐 프랑스 입장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과연 제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었는지 전 좀 살짝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식 수업은 이제 설계 자체를 아예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고요. 체험학습 방법이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그 러닝 바이 도잉에 대한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귀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배운 내용을 여러 번 이제 사용하면서 친구들과 뭘 해보기도 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그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러닝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46년도에 에드거 데일 교수가 이제 만든 건데 그 보면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업을 한 내용은 하루가 지나서 제가 다시 물어보면 5%밖에 기억이 안 난답니다. 되게 좀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제 방금 드린 이제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를 보면서 다시 그 보신 내용들은 이제 10%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로 이제 뭐 보여주면서 시청하고 하면은 20% 정도가 기억이 난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어떤 시험 같은 걸 이 앞에서 보여드리면 30% 정도가 기억이 남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도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학습 부분은 이제 우리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토론을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50% 정도 기억이 난답니다. 아, 그 강사 그 대답 못했는데 그 대답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걸 계속 하시면서 이제 직접 하신 내용들이니까 저랑 그 소통하신 거니까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직접 행동으로 하신 거 그래서 직접 나와서 저와 함께 뭘 한다든가 이랬을 때 75% 정도가 기억이 되고요.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이제 90%가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만큼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뭐 슬라이드를 1부터 지금 40페이지까지 왔다면 1부터 40만 알아서는 못 가르치죠. 그래서 1부터 한 400 정도나 한 4,000 정도를 알아야 이런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런 경험들. 그래서 그 수업 내에서 그 플립티드 러닝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 많이 사고 있냐면요. 그 짧은 동영상 강의 듣고 그다음에 그 실습을 해보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수업에 와서 이제 그 서로 시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다 이해했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요. 다 이해 못했다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한 사람과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매치시켜줘요. 그래서 다 이해한 사람은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막 그 설명하잖아요. 옆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90%를 할 수 있고요. 다 이해 못한 사람은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동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강의 동영상을. 근데 그게 아니고 학생이 자기가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갖고 더 이제 많이 그 능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롭게 등장한 그 신세대들 그래서 Y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21세기 학습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20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집중 시간을. 근데 그들이 어떤 하나를 제시를 해주고 다른 것들을 이제 그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줬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른 걸 보는 시간이 몇 초였을까요? 아, 제가 초까지 말하면 너무 힌트를 드렸나요? 몇 초였을까요? 8초였습니다. 8초. 그러니까 8초면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8초만 돌아갔어요. 근데 금붕어가 집중력이 몇 초일까요? 우리 그렇게 그 집중력 없이 에이 금붕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금붕어가 몇 초일까요? 나을까요?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덜 할까요? 오래, 네. 1초도 오래 했습니다. 9초. 그러니까 금붕어보다 집중을 이거 녹음이 돼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멀티태스킹이 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도 이게 정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우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90초 미만의 학습이라는 게 요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43초 TV, 뭐 72초 TV 막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모바일 시대니까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갖고 다녀서 이런 시간도 학습 시간도 짧아지지만 그들의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영상 클립이나 이제 수업을 90초 미만으로 학습을 하고요. 학습자 중심으로 자기 주도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선형으로 그래서 1부터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 갔다가 혹은 10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관심 있고 재밌고 꼭 먼저 배우고 싶은 내용부터 배우고 나서
덜 중요한 내용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아는 내용들은 안 배워도 되는 비선형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일 주제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단일 주제인데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90조 학습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냥 세도 1, 2, 3에서 90세면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딱 말해주고 나서 적용에 대한 걸 많이 시키는 학습이 이제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그래서 뭐 병을 따는 연습을 했다. 아니면 뭐 맛있게 커피를 만드는 했다. 그런 90조 강의를 한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갖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적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크로 러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리치 미디어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 단지 동영상 강의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뭐 퀴즈도 먹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눌러서 더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학습.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는 A부터 B까지를 다 들어, A부터 Z까지를 다 들어가 아니고 이제 그들의 그 역량이라든가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러닝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수원에 와서 하는 집합 교육 아마 그걸로는 이런 것들은 구현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뭐 나라 배움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을 줘서 그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형 이제 교육들이 뜨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실습하고 단일 주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많이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유하고 습득하고 소유하는 개념에서 아까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식을 예전에는 교수나 이제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갖고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전달자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처럼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고 소비하는 경계가 이제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 1인 미디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MCN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이트 있죠?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도 이제 개인 1인 방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또 더 많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1인 미디어 기자가 전문성 갖고 발표하는 내용이 오히려 거꾸로 신문에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인용돼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전문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이제 너는 교수이기 때문에, 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는 전달해야 되고,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경계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대학의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이제 각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 개인의 그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 배웠냐가 아니고 무엇을 배웠고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시대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최근에 나온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디지털 배지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는 어떤 거냐면 그 처음에 시작한 게 그쵸, 군 공무원이죠. 그 미국의 군 공무원들이 그 군대에서 2년이든 아니 한 10년, 12년 그렇게 한번 측량이나 측지 뭐 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그 제대를 합니다. 근데 측량 측지 부분에서 10년, 12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으니까 전문성은 엄청나잖아요. 사회에 딱 나오니까 너 졸업장 있니? 너 무슨 뭐 자격증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너를 어떻게 채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지만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어디를 들어가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자. 배지라는 걸 발행해서 그 사람들의 그 전문성이나 숙련도를 인정할 수 있게끔 가자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지금 10년 동안 뭐 컴퓨터 디자인 아니면 뭐 저기 웹페이지 디자인 아니면 뭐 전문적인 포토샵 나 전문성이 있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어. 그럼 난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면 그 분야까지 확장을 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군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고교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대학 교육까지 왔어요. 대학 교육에서도 아까 그 역량 중심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 그 기계공학과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뽑아서 디지털 배지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뭐 컬러버레이션에서 받고 해서 그런 모은 것들을 이제 수업을 여러 개 듣잖아요. 여러 개를 들으면 합칩니다. 합쳐서 이제 왕배지 받고 뭐 이러면서 졸업할 때까지 이제 왕배지들을 받으면 이제 졸업이 되는 뭐 이런 개념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지도 않은 배지인데 디지털 배지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LMS 같이 학생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의 배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주는 배지는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지들로 자기 역량을 이제 보는 걸로 바뀝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 교육 3.0의 시대가 와서 이제 교육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교육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실 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